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사실 지금 헌재에서 24일까지 심리하고 그 후에 이제 결론 내리겠다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정가의 분석은 3월 9일 정도면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인데요. 그때까지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와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판이 흔들릴 것이냐도 있는데 현재 추세는요, 이제 가장 그 여론조사 양강이라고 볼 수 있는 리얼미터와 갤럽의 여론조사를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갤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안희정 지사의 돌풍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초로 사실 갤럽 조사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20%를 돌파해버리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반기문 귀국 이후 그 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10주 가까운 연속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게 안희정의 상승세. 안희정 후보하고는 상관없이 리얼미터의 3자 대결에서 말이에요.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이 대결과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 대결에서 오히려 안희정 후보가 높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황교안의 지지율과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히려 빠져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갤럽 조사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유독히 또 갤럽 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측면인 거잖아요. 20% 이상 돌파했다라고 하는 게 인터넷 여론조사라든지 인기투표가 아닌 상황에서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20%가 넘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반기문 총장 정도의 지지율 정도를 획득한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고요. 전체적인 최근 조사의 흐름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꼭 빠진다고는 볼 수 없는 어쨌든 1위 유지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야권 후보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뭐 상승 이거를 이제 그 포지션을 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희정의 상승세는 뭐 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만큼 이재명 후보가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단 그거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빅데이터 조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빅데이터 조사에서는 문재인 1위 안희정 상승과 함께 이재명의 또 부활 내지는 복원 뭐 이런 표현까지는 애매하지만 다시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촛불 집회 끝난 이후에 현장에서 사람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정식 FGI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직접 사람들께 물어본 이런 걸 놓고 본 것을 과 결합을 해볼 때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렇게 지표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경선에서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의 성격이라든가 열성이라든가 결집도라든가 특히나 그 층이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지금 수치와 조금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가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갤럽 조사의 구체적인 표를 저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직전에 막 봤는데 그걸 보니까 안 지사의 상승세가 한편 설명되고 또 이게 어떻게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성격이랄까 반대편에서 보면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또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30대와 수도권에서 상당히 취약한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보니까 안 지사의 그 지지층 표가. 말씀 잘하셨는데 그 지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은 리얼미터하고 갤럽이 굉장히 뭔가 갤럽 자체가 안희정 지사를 밀어주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있어서도 역선택이 이제 예전 같으면 뭐 이재명 시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때는 사실 역선택의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저쪽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재명이 되나 문재인이 되나 자기들이 폭망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 안희정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안희정의 지지율이 순수하게 민주당과 민주진보 세력의 편향,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정권교체가 어려워진 보수층들이 대거 안희정을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충청에서 지금 이제 지난 여론조사에선 3% 뒤졌는데, 그러니까 31대 27인가 4% 정도 뒤졌는데 이번에는 10% 앞섰어요. 문재인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지사가 앞섰다는 네, 뜻이죠? 10%. 네. 그러니까 10%가 충청이 10%가 앞섰고요. 24% 대 34. 그리고 이제 호남이 그때 이제 고정화됐어요. 호남이. 그러니까 31대 21로 고정됐고 그다음이 이제 50대 이상에서 안 지사가 5% 정도 앞섭니다.
그리고 60대에서는 11% 앞서는 걸로 나와요. 지금 50대 이상에서. 그러니까 그 22%의 그 지지층이 충청과 50대 이상의 이제 이 바른정당 그러니까 세대로 보면 그런데 정치 성향으로 보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쪽의 네. 지지층에 그러니까 적어도 정서에서 상당히 이동한 폭이 네. 있어서 네. 저게 과연 경선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그다음에 조금 아직 저는 더 봐야 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앞섰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 문항이 약간 좀 갤럽은 이렇게 물어요.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귀하는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열고 특정인을 답하지 않은 경우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갑니까? 이 차이는 굉장히 네. 다르네요. 누구를 그다음에 찍으시겠습니까가 아니네요. 호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뷰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적합도 조사고 호감도 조사예요. 그래서 그 질문 문항을 2번 묻는 거죠. 조금 더 호감이 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나 아니면은 저희 정당과 정체성이 다른 정당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경선인단이 정당을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나 그 국민의당, 자유당의 그 당원들이 개인적으로 뭐 들어오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직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잘 안 움직인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태극기 부대도 조직 동원이잖아요. 뭐 2만 원, 5만 원, 심지어 15만 원까지.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움직이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선거인단을 모집한다고 치면 거기에 이제 그 지역위원장이나 아니면은 그쪽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활동을 해야지 가능하잖아요. 동네에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역선택이라고 하는 정도로 규모가 크려면요. 일단 소문은 안 나기 어렵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소문이 나고요. 네. 그 소문 때문에라도 뭔가 위기감 느끼는 지지자들이 더 오고요. 결국은 네. 그게 흥행으로 연결이 네. 되는 건데 아무리 많이 동원해도 1만, 2만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50만 정도 모아가지고 후보를 갈아치울 정도로 대세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네, 맞아요.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 역선택이 어떤 것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 아니라 역선택 논란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 후보가 되시던 아니면 안 후보가 되시던 이 후보가 되시던 누가 돼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 때문에 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거, 그건 또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역선택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벌어지고 시끄러운 일들이 저는 사실 또 우려스러워요. 엄격하게 따지면 가치 중립적으로 본다면 국민 경선이라는 링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역선택이라는 일종의 브랜딩을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안 맞아요. 모순이에요. 모순. 문제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참여하지 않던 층이 참여하는 거죠. 다만 그것을 정치 공작적으로 또는 선거 방해를 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또는 그런 실제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딱 잡아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층을 역선택이라고 낙인을 찍거나 아니면은 어떤 후보가 역선택 층의 지지를 주로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되면 사실 서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민심은 1,000만 명이 넘어서 지금 15차례 촛불 민심이잖아요. 이분들이 박근혜를 지지했어도 지금은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잖아요. 지지하는 정당이 바른 정당일 수도 있고 그동안 그다음에 그 자유당일 수 있지만 이번 대통령만큼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또는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그 선거인단으로 등록해서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네. 그것 자체가 민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해결책이 하나 있다면 역선택은 다음 대선이나 이럴 때는요. 그 원래 취지대로 완전 국민 경선을 모든 당에 한 날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오픈 프라이머리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실까요? 그들 나름대로 희망사항이나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분은 굉장히 바지런히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 성함을 내가 아직도 들어야 돼요. 아나 정말.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 뭐 이 양반 그래서 비문계 뭐 손학규 등등의 정말 경계를 넘나드는 이분이
안희정 지사와 연대를 해서 문재인 대선을 꺾어보겠다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감지되고 있다. 뭐 정치권의 설왕설래인데 이게 얼마나 국민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게 파괴력이 있었고 사실 당사자인 안희정 지사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경선에서의 연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들 간에 이렇게 어떤 세력 규합의 연대가 될 수도 있고. 김종인 대표 문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최근에 이야기되는 것은 이미 당을 나가서의 제3지대로부터 점점 좀 그것이 이제 차단되어지는 이 과정을 밟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점점 좀 좁아져서 당 내로 다시 복귀했다라는 측면이 뭐 이후에도 어떤 그러니까. 다른 돌발적인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라는 면이 오히려 한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즉 그만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그러니까, 면이 오히려 하나가 있고요. 가출 시도를 했으나 용돈이 없는 관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가출했는지도 모르는 아유, 하룻밤 안 자고 왔기 때문에 그러게요. 또 아유. 한편 그 이제 당내 경선으로 들어왔을 때 선거라는 것은 뭐 이런 표든 저런 표든 한 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세력화를 통해서 본인의 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보나 말씀을 하시는 것 또한 굉장히 뭐 이해가 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본인이 누구를 딱 밀어주는 행보를 할 것인가 이거는 그 또한 최근까지의 이렇게 흐름이 다 전반적인 정세와 지지율의 영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후에 전체 두 후보의 판세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결정될 거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역으로 안 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김종인 대표라든가 이런 분이 내가 지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뭐 누가 듣고 지지를 하면 뭐 나쁠 거는 없는데 근데 그거는 양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의문의 일패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으나 그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미지에 이상한 스크래치가 나게 되는. 그러니까 아까 그 나경원 옆에서 사진 찍힌 것만으로도 그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좋을지 아닐지는 오히려 더 애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최근에 뭐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저희 민주종편 TV에서 약간 내기성 이제 진단을 하면 늘 소수자 편에 서거든요. 저는 이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면 5번에 걸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하시잖아요. 일단 막판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보면 2011년도에 경제민주화라는 책을 써서 뭐라 그럴까 헌정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근혜 후보를 위한 책을 써요. 2011년도에. 그 책이 정말 졸속이다라는 걸 제가 페이지를 보면 54쪽에 있는 글이 뭐 210페이지에 그대로 실린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책인데 거기에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네이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갖춰야 될 자격 요건 그래서 뭐 몇 가지를 딱 했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후보를 위한 그 맞춤형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4일 날 24명의 의원단과 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온 얘기들을 보면 긍정적인 뉘앙스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쨌든 안 지사한테 이쪽 문 후보가 조금 뭐 진보성 또는 이제 세대로 보면은 젊은 층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그 안희정 지사가 받고 있는 지지층을 보강해주는 지난번 총선에서 얘기했던 이 중도층 아까 얘기했던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형태로 가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막판에 결선 투표를 만들어서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결과가 대세로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일정하게 먹힌다라는 쪽에 그러니까 먹힌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안지사 측에서 원코 안코를 떠나서 결국은 연대가 될 것이고 네. 지지를 할 것이고 결선이 될지 안 될지 거기에 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지금 그 말씀이죠. 네. 네. 플러스로 영향을 네. 미칠 것이다. 표에는. 갤럽하고 김종인과 결이 아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게 일종의 김종인의 이관계 같은 거거든요. 김종인은 초기 이재명 시장 한참 떠오를 때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면서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안희정 쪽으로 이렇게 붙는 모양새처럼 보이는데 갤럽이 아까 지금 문구를 보니까 이제 확신이 오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구가 다르기 때문에 지지율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측면이 있잖아요.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와 누구에게 호감이 가십니까? 요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두 번 묻는다니까요. 네. 투표는 2번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쪽 진영이 정권을 뺏길 게 확실시되고 우리 쪽엔 후보도 없고 한데 저쪽 후보 중에 나는 저쪽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쪽과 연대도 하고 이분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호감 가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싫겠죠. 완전히 비호감이 되는 거죠. 척결해버리겠다 싶으니까. 네. 적폐청산, 구속 막 이렇게 가니까. 근데 그런 이관계를 너무 잘 구사하시는 분이 지금 보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5번 하셨습니다. 네. 김종인 씨가 사실상의 갤럽의 사실상의 실소유주가 아닐까. 왠지 왜 이렇게 결이 비슷하냐. 우리 김현 의원님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안지사 측에서 그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서로 합의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걸 연대라고 표현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간다, 모여진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현실 경선에서는 표에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체 결과의 승패를 뒤집는 플러스가 될 것인지는 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에요. 네네. 단정하기 저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더 결집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표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은 선거는 마지막에 이겨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안 지사가 이거를 뒤집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뒤집는데 플러스가 되는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이 있다고 저는 보는 그러니까 입장입니다. 요 흐름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선처럼 인식이 되는 야권의 드라마틱한 경선에 대한 일단 판이 하나 있고요. 그 판을 그려놓고 누군가가 계속 문재인 후보만큼 떠오르지 않으면 분위기가 안 뜨잖아요. 그럼 분위기를 뜨게 만들어주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 경선 흥행이 되겠지만 진짜로 그 판을 뒤집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문재인의 지지율의 3분의 2 정도 차가는 지금 딱 이 상태가 이거거든요. 문재인 33, 안희정 22예요. 그러면 나머지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이거 뒤엎을 수도 있겠네라는 희망을 주게 되면 대거 진짜로 역선택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 기관 중에 어디인가는 그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시도로만 끝날 것이냐. 왜냐하면 이쪽에 원래 주인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반작용에 대한 또 반작용이 생김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바람, 희망상으로 아직은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과 자유당의 후보가 지금 아직 노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후보가.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합치면 60%가 넘거든요. 3명의 후보의 지지율이 합치면 지금 갤럽으로 보면. 근데 이제 황교안이 할 건지 말 건지가 이제 포인트인데 진짜 없으면은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선거인단을 탄핵되기 3일 전까지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총력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선 마지막 날까지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한다고 치면 결집이 가능하죠. 네, 반대편의 결집. 그리고 그쪽 후보가 나오면 그쪽으로 샥 하면 되거든요. 썰물, 밀물처럼. 이런 게 내 문제가 아니고 관전만 하는 무슨 경마 이런 걸로 본다면 재밌는데 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이 떨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종편에서 보면은 이제 재밌는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의 1, 2위를 놓고 흥행만 얘기하면 종편의 시청자층이 주로 바른정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당인데 이분들이 볼 때 김종인 같은 분의 이 당 안에서의 분란 이런 게 정말 재밌는 소재이죠. 그럼 이분이 독일에서 들어오면 많이 출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다 동의인데 저는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연대 내지는 하여간 이렇게 한 진영으로 인식되는 형태의 정치적인 구획 정리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안 지사의 정치적 색깔이 더 조금 더 명료해져 통합이잖아요. 버리는 노장청 조화 뭐 이런 그렇죠. 거니까 시대 교체, 그런 측면이 정권 있을 수 있고. 교체라기보다는. 네. 근데 그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플래시가 될지는 전 여전히 회의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김단장님께 재밌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아니오로만 답해주세요. 네. 안희정 지사의 단답으로. 미모 라이벌이자 절친 최근에 안희정의 행보 있잖아요. 네. 보수 행보, 외연확장, 우클릭 이런 거. 요게 선거 과정상의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래 안희정은 보수적인 사람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예 아니오가 어디 부연 설명 없이 한쪽만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 가깝다. 원래 보수적이다는 아니지만 단순 선거 전략은 아닌 비교적 최근에는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 저도 가장 이게 정답일 것 같네요. 네. 가까이 본 사람들이 알지 뭘 그거를.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는, 그러나 속내는 그런 게 있어요. 표현이 좀 거친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 새끼,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선거 전략으로 저러는 거겠지. 설마 정권을 잡으면 새누리당과 연대는 하겠어? 이런 정도는 생각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새누리당이 차지해야 될 그 우클릭의 그 지점을 갖고 계시라, 이렇게까지 아직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 세력들에서 악용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민주당 경선이 지금 녹음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모집이 돼 있나요? 25만, 27만 오늘 그러니까 아침 지금 대의원 권리당원 포함. 네, 19만을 네. 빼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첫날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게 너무 전화가 많이 첫날 걸려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70만 통 정도가 걸려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도 일단 전화 걸면 이게 안 되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해서 지금 아주 그 불만의 소리가 큰데, 실제 설계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2012년에는 88만이었나요? 120만이었나요? 어떤 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12년도요? 네. 거의 뭐 100만 규모로 100만 정도 모집해가지고 70만 정도가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권리당원 포함한 게 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00만 정도 수준이었을 네, 네. 거예요. 그것에서 더 갈 거를 예상해서 그때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스펙을 늘려가지고 전화 플러스 인터넷을 6만 플러스 2만 해서 한 하루 8만 정도는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전화가 처음엔 너무 와버리니까 이제 조금 지금 처음엔 문제가 생겼고, 지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차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오늘 들어보니까 전화에도 뭐 보이는 ARS 이런 것을 다시 넣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회선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제 20일 되면은 이제 젊은 분들이 더 용이한 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이 열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래픽 현상은 빨리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민주당의 음모였습니다. 개업을 했어요. 손님 모으려고. 개업을 했는데 개업하는 날 대기표 갖고 줄을 미어 터져야지. 당장 가서 먹을 수 있으면 그건 개업발이 아니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업 날은 막 다운되고 전화 안 받고 일부러 보게 돼야 이게 거죠. 화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의 결승인 민주당 경선이 선거인단 참여하려고 했더니 전화 잘 받아주더라. 요거는 흥행성 없습니다. 막 몇 시간 동안 애달게 해가지고 해야지, 막 감사한 마음으로 야, 저 됐어요 그러고. 실제로 그날 9만 정도가 집중해서 막 들어오니까 이제 왜 1번으로 하겠다, 뭐 선거인단 1번으로 본인이 신청하겠다라고 의혹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일순간에 들어오니까 완전 진짜 다운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날 전화 왔던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호가 700번 전화가 온 게 있다나? 그러니까 계속 걸릴 때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플 깔았나 보네. 그래서 계속 못 걸린 전화 계속 걸리게 하는, 걸릴 때까지 걸리게 하는. 권리당원 분들은 어찌 됐건 간에 투표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권리당원 분들이 그렇게 몰려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 아니야. 그 사장님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치고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권리당원이 한 거는 아니고, 권리당원은 미리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고 그 숫자까지를 합산한 거예요. 그 선거인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날 짜장면집 와서 줄 선 분들만 얘기한 거예요. 그 그거. 권리당원들이 전화했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집요하고 그다음에 꼬치꼬치 따지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거인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대선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각 정당별로 해서 하는 게 마땅해요? 아니면은 오히려 정반대로 진선당원의 숫자를, 예전에 광화문 나와서 어떤 정치인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생각은 그거예요. 민주당 진성당원이 200만쯤 되면 무서울 게 없을. 그 어느 쪽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점점점 만약에 당원의 숫자가 늘어간다면 원래는 당원 비중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게 70%라면 당원, 권리당원, 대의원 포지셔닝을 조금 뭐 30%, 7대3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 당원이 500만쯤 되고요. 그중에 투표율이 한 50%좀 나오는 그 지경이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각 당에 처해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상 대선 6개월 전에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잖아요. 못을 박아놨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합집산되고
정치권이 문제가 생기는데 당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창당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당의 일정을 맞추어서 안정적인 정당은 6개월 전에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는데 불안정한 정당에서 6개월 전에 어떻게 후보를 선출합니까? 당명이 지금처럼 자주 바뀌고 당의 수명이 3년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잘 될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미국처럼 한 당이 뭐 몇십 년 쭉 가고 이런 그래서 그 당은 뭘 해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상황이라면은 선택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이런 논란도 안 휩쓸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부터 조금 잘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오픈 프라이머리가 주는 효과가 있어요. 뭐냐. 처음으로 시작하는 민주당의 완전 국민 경선이 진짜 대박 내는 거예요.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이 모였다고 칩시다.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등등의 당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할 것인가, 당원들끼리만 할 것인가, 이래가 딜레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규모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면 거기도 상대 비교가 분명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정당 이제 2023년이 이제 20대 대통령 뽑는 선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전망하냐면은 지금 자유당에서 탈당하면 지역위원장을 바로 뽑아요. 그러니까 이 당은 다음 총선을 대비하는 박근혜 정당인 지역위원장이 거죠. 탈당하면? 네,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지역위원장이 탈당하면.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은 뭘 하나를 결정을 못한답니다. 국회의원이 40명 채 안 되는데 헤매고 있죠, 매우 지금. 안정이 안 된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 다음번 2022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정당으로서 존재할지 알 수 안 할지도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정권교체 적폐청산의 화두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뽑히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안정적으로 한다, 잘한다고 치면 다음 대선 2023년이 개헌이 됐을 때 또 마찬가지로 대선이 2023년 2월경 치러지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6개월 전에 대선 후보를 뽑으면 8월 정도에 이제 대선 후보를 확정을 지어야 되면은 4월경부터 경선을 치른다고 가정을 한다. 2022년 4월 총선이 끝나면서 바로 경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보를 뽑기 때문에 4월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뭐 심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심판론보다는 한 번 더 집권을 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60대 중반까지의 개혁성, 진보성이 보장되는 총대선이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미래를 엄청나게 내다보시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저렇게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계시는 특보님을 모시고 있는 특보 그러니까요. 단장입니다.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수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장기전을 별로 생각 안 하고 단기, 중단, 중단기전만 생각해왔던 사람인데 최근에 백수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한 발 뺀 상태로 지금 생각이 많아지죠. 예, 한 발 뺀 상태로 대한민국을 100가지 수를 보거든요. 내다보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조급하게 정치하는 것 저는 폭망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는 당. 그래서 여성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캠프의 움직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포지셔닝을 굉장히 무시해도 되는 형태로 지금 캠프들을 운영하는데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이 캠페인에서 여성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를 제가 아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보단장님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선대위 구성할 때 50대 50으로 안 하면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게 될 거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강조해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분들 중에 실력을 인정받은 여성이 없고 말 그대로 최순실의 휴화에서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이쁜 여성들이 주도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덧 남자들이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고분고분하고 이쁘고 말 잘 듣는 여성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쌓아 올렸던 소위 말하는 여성 할당제나 그 여성이 각계각층으로 진출하는 것들이 안 된 점들이 아주 편안해진 거죠. 그러면서 남자들이 모든 걸 주도하는 그런 걸로 변질이 됐어야 된다. 우선 캠프와 네.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참여를 확 높여야 된다. 일단 현역 여성 국회의원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20-30명 정도의 지금도 저희가 저희 때 24명이었고요. 제가 이번에는 숫자를 헤아리질 않았는데 거의 뭐 비슷한 규모 30명 가량 되는데 비례대표가 조금 한두 명이 줄었기 때문에 27, 8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있죠. 역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꿔야겠다는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장기적으로는 보수 진보 진영에 진보 진영에 놓여 있지만 사실 애매한 포지션인 중도 정도에 놓여 있거나 또는 심하면 보수라고 바라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확실한 양당제처럼 가려면 포지셔닝을 정권을 잡고 안정된 뒤에는 더 진보 쪽으로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핀란드가 당시 여성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성 대통령인 그 핀란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장관의 여성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말을 못했어요. 답변을 못했어요. 그때 장관의 여성 숫자는 여성부 장관 한 분이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시절이 근데 있었군요. 사실은 청와대는 비서관 행정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 여성을 아예 정책 진출을 보장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겨우 한명숙 총리,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에 30%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5대5로 만들었잖아요. 비례대표로. 그래서 여성들이 그 정책으로 진출하는 시기가 그렇게 기간이 길지가 않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여성을 발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 강금실 장관 초대 이제 법무부 장관 됐던 것도 여성을 이제 정말 전진 배치시키려고 했던 눈물겨운 거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여성 인력 자체가 그렇게 크질 그렇죠. 못했던 구조였던 거예요. 풀이 좀 예, 약했어요. 작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능했던 건 뭐냐면은 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시키면서 또 정치적으로 그 경력 갖고 이제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는 좀 이제 있을 거라고 보여요.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차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진짜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저는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재밌는 거는 지금 야당이 3개잖아요. 근데 2당의 당수가 여성이에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어떤 여성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여성의 숫자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재용 구속이 가뿐하게 되니까 탄핵 심판도 일정이 완전히 나와버렸기 때문에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상당히 가시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좀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굉장히 몸이 좀 가뿐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4월, 기운, 4월 26일이 대선. 이 기운 정확히 유지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